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토마스 에디슨처럼 발명왕이 되는 것을 꿈꾼 적 없으셨나요? 전구, 축음기, 그리고 영사기까지 저는 어렸을 때 에디슨이 이 많은 것들을 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축음기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오디오가 되겠고, 영사기는 TV나 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전구라고 하면 뭐 어디 조명 없는 곳 어디 있나요? 하여간 현대인들은요, 에디슨이 발명한 물건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평생에 걸쳐 수많은 물건들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바로 특허법이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허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알찬 법률 상식을 위해서 두 분 오셨습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박광균 사무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특허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은 혹시 내가 이거 정말 뭔가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뭐 놓친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딱 봤을 때 특허 내도 참 좋겠다라고 했던 거 있으신가요? 저는 좀 현실적인 발명품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 가정의 그 수세미에 세균이 엄청 번식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칫솔이나 이렇게 컵 소독하는 것처럼 자외선으로 이렇게 수세미 소독하는 그 기계를 하나 만들면 좀 위생에도 좋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요. 네.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본 거는 이렇게 야쿠르트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요즘엔 전동으로 이렇게 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들을 보니까 이게 유모차를 전동으로 하면 이렇게 힘도 안 들고 어머니들도 힘도 안 들고 또 요즘같이 더울 때는 냉방 장치도 혹시 이렇게 동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만들면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무관님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아직 애는 없어가지고 생각만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러고 혼자 생각만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발명하면은 특허라는 말이 항상 뒤따라오는데요.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갈게요. 특허, 특허법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특허라는 말은 이제 법률 관계에서 많이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도 법률이나 또 법률 관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발명하면 특허 이런 게 떠오르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발명과 특허, 뭐 특허권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건 이제 특허법에서 전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허법에 따르면 이제 발명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신규성, 그다음에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이게 이렇게 발명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명에 대해서 특허라는 것을 받으면 이제 특허권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허라는 것은 국가가 이 발명은 아까 말씀드린 발명의 3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특허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부른다.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으면 특허권이 생긴다. 그리고 그 권리는 출원일부터 20년간 유지가 된다. 그리고 해당 국가, 특허를 받은 국가 안에서만 이렇게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것을 이제 발명을 했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특허를 갖게 됐을 때 법적인 보호를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준 이게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특허 부분, 말씀드린 대로 특허를 받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보호가 생기고 그 권리를 20년간 지금 유지가 되잖아요.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먼저 이제 특허 출원, 그러니까 특허를 내주세요라는 이제 출원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행 기술 정보 검색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특허 출원하기 전에 기술 정보 검색을 해서 이 기술은 정말 새롭고 새로 내가 만든 것이 맞다. 이러면 특허 출원을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특허청에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출원자는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청이 진짜 이게 특허를 부여할 만한 건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뭐 보면 방식 심사, 그다음에 이제 출원 공개, 그다음에 이제 실체 심사라고 해서 이게 진짜 특허 요건을 갖췄냐, 특허권이 부여될 만한 발명품이냐, 발명이냐 이걸 한번 보고요. 마지막에 결정 절차가 있죠. 특허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특허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허 결정이 됐다.
이러면 이제 특허 등록 결정서가 이제 출원자한테 통지가 되고요. 네. 그럼 받은 사람은 이제 특허료를 냅니다. 이렇게 특허청에 등록료를 내는 거죠. 등록료를 내면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특허를 받았다. 특허권을 가졌다. 예, 이제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와, 절차가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신청자가 일단 선행기술 정보 검사를 직접 해야 하는 거군요. 네, 일단 직접 한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뭐 1차, 2차, 3차의 심사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는 다음에 특허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특허권이라는 것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 특허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TV만 봐도요. 홈쇼핑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여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전매 특허. 그쵸? 유일하게 뭐 특허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신뢰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그 MC님 질문은 그 자체도 거짓말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특허를 네.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하는 그 허위 광고가 문제가 되는데 네. 최근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그 윤곽 조사를 나와주면서 이거는 자기가 이 성형외과 특허를 받았다라고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윤곽 조사 자체는 불법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특허를 허위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허위 표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나아가서 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이 의사분은 영업정지나 영업 취소 같은 그런 행정 제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특허가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는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소비자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곳 없을까요? 특허청 홈페이지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게 네. 특허 출원 번호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원 중이다 이게 알려진 경우 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그 출원 중이다 이건 사실 특허를 받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원 중인 사실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원 번호 몇 번이라든지 특허 번호 몇 번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넘버링이 나와 있어요. 네. 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거 뭐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아까 뭐 말씀하신 걸 보면 특허가 일단 받았는데 그 특허 내용이 도대체 뭔지는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다고 맞아요. 특허를 받았다 이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특허는 예를 들면 색소를 뭐 많이 안 넣고도 색이 많이 나게 하는 특허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번호를 확인해 보면 뭐에 관한 특허가 출원 중이라거나 뭐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내용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그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은 팁 알려주셨는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특허 네. 번호를 확인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특허법과 관련된 비슷한 뭐 용어들이 있어요. 특허법은 아까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저작권법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자세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거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엄청 무거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네.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주전자 다들 아시잖아요. 주전자를 생각해 보면 주전자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 세대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교실에 난로 위에 이렇게 하나씩 저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 약간 노 색깔 네, 주전자. 네. 그 생각해 보시면 그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는 일단 밑에서 뭐 가스 불이든 뭔가 열이 와야 물을 끓이고 물을 따라주고 이게 기능이잖아요. 네. 근데 뭐 전기 주전자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전기로 할 수 있는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발명을 한 거죠. 이렇게 새롭게. 여기에 특허를 받으면 이게 특허권인 거죠. 나는 전기로 물을 끓이고 따를 수 있는 주전자를 발명했다. 이건 특허권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주전자를 보면 이게 주전자가 위에 이렇게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볼 주번하고 이럴 때 하면 여기 손목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옆면에 그 손잡이가 있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해서 조금 바꿔가지고 실용성, 그러니까 사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효용을 높이는 거. 이게 이제 말한 대로 실용, 신안, 그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권이라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디자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주전자는 동그란 그 구형 형태인데 나는 좀 심미적으로 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밑이 좁고 위가 넓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추구한다든지 네. 이런 게 이제 그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고 뭐 이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디자인권을 받으면 이게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권 이러면 제가 이런 주전자들을 막 만들어서 네. 이걸 전부를 다 YTN 주전자다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고도 뭐 YTN 주전자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YTN 주전자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제가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자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렇고요. 실용 신안권이란 건 이제 출원 후 10년, 그다음에 디자인권은 이제 그 등록한 때부터 20년 동안 보호가 되고요. 네. 상표권 같은 경우는 원래 10년 동안 보호되지만 갱신해서 계속
뭐 YTN을 썼는데 10년간만 쓰다가 또 이제 10년 뒤에는 아무나 쓸 수 있게 되고 내 권리가 침해되면 이상하잖아요. 네네. 내가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보호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갱신하면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전자로 예를 드시면서 뭐 난로 위에 주전자가 올려져 있고 세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두 분 세대 좀 비슷하신지 좀 비슷한 걸로 알고 궁금해요. 있습니다. 아니 그 시절에 생각나는 유행어라든가 변호사님이 자라오실 때 좋아하던 뭐 따라했던 유행어 이런 거 있을까요? 많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또 옛날 거 말하면 또 좀 그래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뭐 저희 때는 뭐 최근 거는 뭐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뭐 그거 1988에 나왔던 게 생각이 나고 뭐 이덕화 씨의 부탁해요 뭐 이런 것들 좀 더 올라간다면 네네. 우리 이제 돌아가신 이주라 아저씨의 뭐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것들이 오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따봉 같은 거는 본인들도 아주 어렸을 때 따봉 같은 네네. 거 그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시군요. 사모관님은요? 저는 요즘에 TV를 되게 많이 보나 봐요. 제가 보는 채널이 거의 등장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즘에 뭐 하는 거 뭐 아주 칭찬해 이런 얘기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아주 칭찬한다고 그 강호동 씨가 이제 네네, 유행 그쵸, 하게 그쵸. 하는 거 있고요. 네. 뭐 싸펑피펑 그건 이게 뭐예요? 싸우고 싶펑 피나고 싶펑 이렇게 둘이 붙자 뭐 이렇게 할 때 싸펑피펑 뭐 이런 게 있고요. 어, 전적으로 뭐 세대가 확실히 예. 두 분이 다르다는 결론이 이분이 내려졌어요. 너무 심하게 신대되네요. 어색하네요. 아니 우리 사모관님은 정말 내가 박병규 변호사님이랑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유행어를 보니까 극히 최근 걸로 본인도 잘 몰랐어. 맞아, 근데 맞아. 최근에 열심히 본. 네. 그래 MC님도 오는 거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네. 제가 이 말을 이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뭐 유행어 갖다가 이렇게 특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개그맨들도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서 유행어를 만든 건데 이것도 특허를 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허 개념보다는 혹시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저작물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작물의 핵심은 창작성인데 그 창작성을 과연 그러니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태도는 그러니까 단어 몇 개, 또 문장 간략한 문장만 갖고는 저작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에 이제 특정인의 특정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해서 상업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맞아요. 소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퍼블리시티권. 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 법에 이 직접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초상권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희 얼굴이나 네. 외모로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초상권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 헌법상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게 초상권입니다. 아. 그래서 일례로 뭐 남의 사진을 함부로 찍어서 자기 블로그나 어디 함부로 옮긴다거나 예. 그걸 써 먹었을 때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초상권 침해는 일반인 상대로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명인이나 그러니까 이 초상이 영업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광고나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법원도 그러니까 초상권에 대한 문제도 기본적으로 인격권으로 접근해서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 그 법원 태도도 아직 대법원에서 정되는 건 아니고요. 하급심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갖다 인용한 듯한 판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SK텔레콤이 휴대폰 뮤직 컨텐츠를 이렇게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사이트를 통해서 따라 코너를 모방해서 이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따라와련 우차사 따라와 코너 혹시 보셨습니까? 따라와 이거요? 예, 그건 네. 아마 누구나 저도 알 정도면 네. 좀 유명한 건데 그래서 개그맨들이 이걸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법원이 우차사에서 따라와 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개인의 영모, 동작 등등을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 이 따라와의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인정이 됐고요. 오. 나아가서 그 원고 개그맨들의 동의 없이 연기자들의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 즉 SK텔레콤의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방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 모방을 함으로써 내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했을 때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보호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뭔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성대모사만 해도 이게 무슨 법에 걸려서 네. 안 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미국은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좀 차이 나는 게 우리는 성문법 국가고 미국은 불문법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없어요. 네, 네.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판례를 통해서 그걸 형성을 해나가는데 이미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상당히 정착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네. 나아가서 금액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배트 미들러라는 가수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배트 미들러에 대해서 포드 자동차 회사가 그 배트 미들러의 노래 Do You Want to Dance를 갖다가 이제 광고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배트 미들러가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이 가수의 동의도 얻지 않고 유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해서 그 노래를 불러서 그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배트 미들러가 포드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미국 법은 당연히 배트 미들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를 인정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그러니까 배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음악계 표절 논란이 참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유명 가수 로이킴이 작곡한 봄봄봄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네네. 한동안 표절 그 시비에 휘말렸었는데요. 이제는 반대로요. 그 로이킴 측이 소송 끝에 다시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명 싱어송라이터의 러브 이즈 캐넌이라는 곡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두 음악 들어보셨나요? 러브 이즈 캐넌까지 다 들어보셨나요? 러브 이즈 캐논은 사실 안 들어봤고요. 한번 그럼 봄봄봄이야 들어볼까요? 뭐. 네. 네, 봄봄봄 먼저 좀 들려주시죠. 네.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로이킴의 봄봄봄입니다. 익숙한 멜로디예요. 그렇죠?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러브 이즈 캐넌이라는 곡인데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부분. 사랑을 믿나요? 그래요 믿어요. 그대만큼. 네, 변호사님 어떠세요? 그 특히 약간 뒷부분은 네. 그러니까 좀 박자만 좀 다를 뿐 네, 상당히 같은 것 같은데요. 멜로디가 문혜안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렇죠. 네,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때요? 사무관님은 굉장히 그 노래 쪽으로, 보컬 쪽으로 실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밴드부에서 본인 스스로 보컬리스트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보컬 하셨다고. 어떠세요? 보컬리스트로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컬리스트로서 둘 다 목소리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그 분위기도 굉장히 비슷하고 네. 뒷부분도 비슷해서 좀 누가 들었을 때 이거 비슷한데라는 느낌은 누구나 좀 한 번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단정짓는 것에도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 따져봐야 이게 표절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학 용어에는 벤치마킹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적 모방이라는 말도 있어요. 표절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세 가지 용어를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모방과 창조는 반대말이긴 하지만 결국 창조를 위해서는 모방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중간에서 과연 이제 그 모방을 너무 하면 결국 원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사무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벤치마킹이란 말이 뭐 무슨 뜻인지 그 뜻은 대충 아는데 어떤 데서 나온 말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토목이나 건축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설정할 때 그걸 벤치마크 한다고. 그래서 그 기준점이 설정된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기준을 놓고 따라간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세 가지가 구별이 과연 가능한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옛날에는 뭐 제가 뭐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수박서리 같은 거 이거는 뭘 훔쳤다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훔치는 행위였지만 그때는 이제 용인이 됐던 거죠 사회적으로. 네. 그리고 그 관념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사실 지금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그 남이 이루어놓은 그 창조적인 성과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거나 그걸 기초로 뭔가 내가 덧붙여서 뭘 새로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할 자신도 없고 구분의 실익도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 없어져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타인이 만든 성과를 가지고 뭔가 한다면 그게 아예 일반에 공개가 된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걸 구입하지 않고서 함부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의식을 높여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허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발명이든 창작이든 한 사람의 피땀 어린 노력 끝에 탄생하는 만큼 발명가와 또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를 보호하는 게 바로 법률의 올바른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대문호는 셰익스피어, 그리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문호는 세르반테스. 그런데 이 둘은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1616년 4월 23일이라는 같은 날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셰익스피어는 죽는 날까지 부와 명성을 누리며 산 반면에 세르반테스는 사망할 당시에 매우 가난한 상태에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페인의 저작권 보호법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면서도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특허와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럴 땐 이런 법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기념으로 직원과 함께 회식을 한 박말솔 씨. 회식을 마치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는데 직원이 부릅니다. 저 사장님, 지금 많이 취하셔서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렇지도 않아. 자네나 조심히 들어가게. 난 일만 가네. 저렇게 많이 드신 적은 처음 봤는데 걱정이네. 역시나 박말솔 씨가 운전하는 차는 차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달리는데요.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0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맙니다. 아니 뭐야 이거? 이게 참, 이 차가 다 망가졌잖아. 허리야. 괜찮으세요? 사고 났으니까 빨리 보험 부르세요. 아저씨, 지금 술 드셨어요? 지금 이 차 상태 안 보이세요? 네? 예, 보이죠. 아이고, 많이 망가졌네. 차 색깔은 이쁜데요. 네? 아저씨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대형 사고로 사람들이 다쳤지만 박말솔 씨는 이러한 사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듯 하는데요.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박말솔 씨의 이러한 태도에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저 어르신,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한 번만 후하고 불어주세요. 내가 또 이거 폐활량은 좋지. 응? 혈중 알코올 농도 0.024%입니다. 이 정도면 법적 처벌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저렇게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도 법적 처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요? 그러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음주 측정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맞아. 혈액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죠. 이에 경찰은 박말솔 씨에게 혈액 채취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알려온 결과에는 놀랍게도 말솔 씨의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39%였습니다. 저는 저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 후 혈액 음주 측정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호흡 음주 측정기로 협조도 잘 했는데 경찰이 시켜서 혈액 채취를 한 거잖아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과연 박말솔 씨의 주장처럼 호흡 측정에 동의했는데 혈액 검사를 다시 해서 결과가 바뀐 경우 국가수 혈액 검사 결과는 무효일까요? 1번. 혈액 채취 방법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한하여 라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다. 2번.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는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기계의 고장을 의심해 혈액 음주 측정을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답은 2번.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는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기계 고장을 의심해 다시 혈액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한 후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을 통해 재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호흡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다른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측정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이를 기초로 음주운전 혐의의 정확한 수사를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